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님의 글로벌 물류산업 발전 동향과 향후 정책 방향 강연입니다. 민현주 박사님은 주로 디지털 물류 분야에서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 향후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미래상 등의 내용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에 비해서 약간 키가 작아서 잠깐 왼쪽으로 좀 더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모니터와 좀 자유롭게 제가 원래 제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6년에 제가 여기서 한번 했고 이 장소는 다르겠지만 또 유사한 전자신문에서도 좀 비슷한 강연을 작년에도 했고 제가 주로 맡은 역할이 저희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곳은 정책 연구를 개발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업의 입장과 그 다음에 종사자, 소비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저희가 좀 더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부분의 근간, 왜 해야 되는지, 왜 보호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규제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에는 기술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R&D를 하고 있고 제가 맡은 물류본부 자체 내에서의 주로 맡았던 센터도 스마트 물류센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21년 생물법 제정을 제가 거의 법안을 만들었고 생물법 하면서 그 앞에 스마트를 상당히 많이 붙였습니다. 그냥 생물, 즉 생활물류 자체가 스마트하고 이꼴이 되는 건 아닌데 가장 신산업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플로우가 결과적으로 가장 빨리 디지털라이즈 되고 가장 빨리 선진화되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생활물류 산업을 신산업으로 보고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신산업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6년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물류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해가고 왜 뭐가 이렇게 힘든 거고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퀵커머스를 저는 좀 더 이제 끌어내서 왜 아마존이 이제 전 세계 3PL 넘버원 매출의 기업이 됐고 오디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아마존과 쿠팡 형태가 왜 1위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성격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산업은 지금 원래 제가 이제 유학을 가기 전부터 가장 물류하면 떠오르는 데가 부산 항만이고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터내셔널 물류가 굉장히 크죠. 전체 150조 정도의 매출액 중에 당연히 B2B 부분의 영향이 80% 이상, 90% 가까이 됩니다. 최근에 영향이 강화된 생활물류 정도가 10조 이상이 넘어가면서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여전히 비중적으로 당연히 B2B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모두 다 온디맨드 딜리버리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B2C라고 말하는 부분이 B2B와 그 물류 기능이 유사해질 거기 때문에 21년 생물법을 만들었을 때도 화원시장 자체가 굉장히 술렁이었습니다. 택배사가 일반을 할 수 있나요? 전혀 다른 형태인데 너무 빨리 움직이고 허브앤스포크가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곳이 택배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지형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브앤스포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물류, 즉 그 택배 부분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이길 배송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허브앤스포크로 간선과 지선 부분을 나눠서 유일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도 B2B의 경우는 부산에서 들어와서 컨테이너 싣고 일정 정도의 동장까지 가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놈의 전자상거래가 그리고 이런 형태의 거래가 점점 확대되고 즉 화주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화주라 하면 많은 의미도 있지만 제조, 즉 공장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시작, 그러니까 C2M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차이나 커머스의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매뉴팩처러가 직접 커스터머에게 접목이 됐고 플랫폼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굴면서 결과적 공장에서 곧장
커스터머에게 딜리버리하는 형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발전 속도가 지금 저한테는 물류산업은 지원형 산업이 아닌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키는 선도산업으로 도약했다고 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인천공항 생기면서 인터내셔널 동북아 물류 거점 허브에서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커머스 강국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통신 방식, 그러니까 결제 방식 등등의 국제 부분하고의 스탠다드가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일정 정도 가장 국민이 소비자가 이커머스 부분에 적응이 빠르고요. 그 신뢰로 실제적으로 그 이커머스 소비 리테일의 비중 정도가 인구 대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굉장히 IT가 빨리 섭렵되면서 온 풍토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점령하기는 쉽지는 않았고요. 그 사례는 좀 이따가 이제 이커머스 부분에 C커머스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서비스가 이제 융복합되면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매뉴팩처러에서 커스터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통과 유통의 물류가 붙어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물론 두 개의 형태는 전혀 다른 형태인 건 아시죠? 자산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네이버처럼 정보망을 유지로 해서 플랫폼만 할 거고 3PL 기업을 이용한 협업 관계로 갈 것이냐가 두 축으로 알리면서 가는 부분에 유통과의 결합이 굉장히 컸고 정부와 기업들이 거기서 많은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제조회에서 소비지까지 가는 리어쇼링, 리쇼링 등 모든 지금 미국이 피우는 정책과 일관되게 굉장히 다른 변동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이제 물류와 유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장되어서 물류라는 기능이 부가가치를 넣어주는 형태로 더 발전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여기 데이터로 본 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시면은 물류 산업의 매출액을 보시면 굉장히 비약적으로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2017년, 18년, 20년까지는요, 성장 자체는 어디서만 나왔냐면은 그 생활물류에서만 나왔습니다. 택배만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속도가 빨랐어요. 물론 규모 자체는 작았지만, 근데 16년 이후부터 정말 재밌는 거는 4차 산업혁명 한번 딱 발표됐더니 갑자기 창고업이 굉장히, 부동산이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리츠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창고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지? 이상하게 수도권 주변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니만 전국으로 경부축을 중심으로 쫙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형태를 봤을 때 풀필먼트구나. 그때부터 여러 회사가 이베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고 있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지만 풀필먼트라는 센터 형식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했고요. 그것이 물류 창고업의 성장을 굉장히 도왔고요. 2022년쯤에 150조를 갔던 이유는 제일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절에 대한항공은 죽는 소리 안 했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그 빈 벨리를 다 이용해서 화물을 날렸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를 보지 않는 흑자를 가져왔고요. 운임이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해운도 그렇고 항공 운임도 그렇고 인터내셔널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의 성장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요즘에 부산 항만의 위기가 이미 맨날 5위였던 데가 6위로 내려가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7위까지 내려가는, 다시 전 세계적 클러스터링이 다시 재편되면서 부산이 지금 대외되고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게 유지될 수 있는가는 퀘스천이 좀 있고요. 운임도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저희 연구원이 KTDB라고 해서 전체 물동량,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도메스틱 물동량 흐름을 좀 봅니다. 저희가 거기서 지금 과거 5년 이상이 물동량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매출액은 늘고 있는데 물동량이 변화하잖아요. 두 가지 요소로 보입니다. 저성장도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기후변화 등등 전체 전 세계가 라이트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라이트해지고 니어쇼링이 되다 보니 거리가 당연히 줄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한 정책이 가다 보니 제조 공정상에서 물건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굉장히 보여서 저희가 글로벌 정책에서도 좀 색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매출액 뭐 이런 종사자 수를 보시면 운수업체 전체 비중에서도 전 산업 대비의 평균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최고조에 이를 정도로 타산업하고 비교하셔도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사에서 좀 벗어나시긴 하세요. 하지만 국조실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물류산업은 블루오션이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가 물류인지 유통이 물류인지 이 부분이 좀 모호해지는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 저희도 이런 통계 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쿠팡이 택배사로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래서 물동량 자체도 이제 다 넘어가 CLS로 거의 다 넘어왔고요. 51억 박스 이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작년에 42억 박스였고요. 택배 성장률이 굉장하죠. 다만 쿠팡은 기존 택배사랑 그러니까 처리 과정이 틀립니다. 배송 위주만을 CLS가 하고 있고 택배사들은 대부분의 지파부터 B2C 전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액부터 모든 구조의 카운트가 틀리기 때문에 통계청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 규모를 산정하기 굉장히 골치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시장 비중 및 서비스 요금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음식 배달, 퀵커머스를 포함한 음식 배달 산업하고 택배, 딜리버리, 파슬, 익스프레스를 다 포함한 딜리버리를 보면은 전체량은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 보이나 그 물동량도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커머스 비중이 진짜 중국에 버금갈 정도로 높을 정도로 미국이나 영국, 중국 그리고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점점 확대되는 속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전의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 물류 경쟁력을 봐도 굉장히 재밌는 게 보입니다. 1위가 그 전에 18년도 조사되고 처음으로 4년 만에 조사돼서 나왔어요. 이게 월드뱅크에서 조사하는데 부동의 1위가 독일이었습니다. 부동의 4위까지가 일본이었고요. 너무너무 알고 있는 그 물류 강국들이 1위였어요. 근데 바뀌었죠. 싱가포르이 1위로 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4위로 내려가고 일본이 14위로 한국이 17위로 25위에서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높아진 이유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싱가포르나 다른 국가들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저 전자상거래 시장의 여파와 가벼워지는 국제 트레이드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월체 도메스틱 시장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국제 월드와이드 3PL 매출액을 비교하는 ANA 자료를 보면은 한 16년 이후 18년 정도에 비하인드로 두 번째 세컨 페이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1위 DHL, 2위 아마존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공식적 발표 자료에는 또 뺐습니다. 아마존을. 얘네가 유통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비공식적으로는 카운트가 됐는데 발표를 못하는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공식적으로 요즘 자료가 나왔습니다. 1위 아마존입니다. 자, 페덱스가 싹 다 밀렸고요. 페덱스가 미국 내에서도 1위를 뺏겼고요. 2위 UPS, 3위가 페덱스입니다. 그 부동의 페덱스가 밑으로 싹 다 내려가는, 자, 그게 저희하고도 현상이 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 흐름을 보면 페덱스의 영업이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3PL 기업의 대규모죠. 왜냐하면 거기는 항공으로 나누는 게 기본이었고 특성업체가 이제 넘버원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페덱스 영업이익으로 미국 경제를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아마존을 봐라 라고 나올 정도로 이제 아마존은 3PL 기업으로 완전 됐습니다. 16대 이상의 전 세계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본사 자기네 물건이 40%밖에 안 되고 3PL로 60%로 실제로 모든 3PL 영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물지의 이제 물류 기업이 된 거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알리바바와 테무의 형태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네이버처럼 그러니까 유형을 두지 않죠. 무형 위주의 플랫폼 위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차이냐오 등 3PL 기업들을 육성하는 방법에서는 그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 양대축의 방식이 있는데 한국도 그런 방식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산업을 살펴봤을 때는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전문 물류 기업은 다소 미흡한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역량이 좀 약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출했을 때 2012년에 원래 대한통운이나 전통, 그러니까 일본이 소니가 진출했을 때 니폰 익스프레스를 동반 진출했을 때처럼 갈 수 있었다면 좀 더 힘을 받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2010년대 이후부터는 글로벌라이즈가 이미 된 기업들을 찾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다행히도 AN의 자율에 의하면은 판토스가 좀 역세를 올라가다가 그 로킨스라는 CJ가 중국 콜드체인 업체를 팔았죠. 그 다음에 다시 좀 내려갔다가 25위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20위 정도로, 1위 물론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고요, 20위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좀 열세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화운시장에 계속 뭐 수급 불수급으로 공급이 뭐 과잉 공급으로 유가 보조금을 더 줘야 되고 뭐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유는 여러분 3PL이 확산되려면요 영업용 화물 트럭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가용이. 근데 여전히 시장의 경질과 총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은 영업용 화물 운송 비중이 낮습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자가용으로 가는 게 더 편해서 그러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라가 작다 보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시장의 진입 규제가 너무 높기 때문에 택시와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꽤 상당히 보입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택시도 월급제 얘기 나오고 굉장히 많은 변하고 있습니다. 화운 시장도 비슷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프라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부족을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시설을 넣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물류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산업의 경우는 도심 내 부분을 융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실제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대시설 확장에 집배송시설을 집어넣기도 했고요. 그 집배시설을 넣는데 20%밖에 못 넣는 것 때문에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법을 배정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지자체의 협조를 엎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해놓고 있고요. 최근 작년부터 풀린 게 근린생활시설에 MFC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래 창고 직종들은 고심 내 근린생활은 근접도 못하는 시설들입니다. 원래 구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MFC의 경우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GS 리테일도 MFC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배민이 못했던 거예요. 쿠팡이 못 들어갔고, 그 부분을 풀어서 MFC를 근린생활시설 이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를 반끄는 등등의 도심 생활시설의 인프라 부족,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법제도로 풀고 있습니다. 네. 자, 금연 4.0이라는 걸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킨 부분에 2016년, 17년 얘기하지만 물류는 항상 늦었습니다. 2021년이 실제로 물류 4.0의 시장 연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1년 정도부터 저희 생물법도 만들어주고 이런 법들이 다 규제 개선이 쫙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여파가 좀 비슷하게 예측된 대로 물러가는 것이 있고요. 뭐 초연결, 초지등화, 제가 또 하나 말을 붙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개인화. 자, 커스터머 위주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퀵이란 말이 자꾸 붙죠. 온디맨드, 옴니. 자, 초개인주의, 개별화되는 부분이 대량 생산으로 가야 되는 형태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에 있어서 물류 4.0은 제조업의 스테이셔너리한 것에 공급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기 때문에 AnyX, Anytime, Anywhere, Anyone이 할 수 있는 형태의 플렉서빌리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좀 더 느리고요. 다만 더 어렵고요. 근데 인간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에 더 특화된 생산, 유통, 거점 서비스를 가져가는 초연결, 초진흥화된 물류 생산과 서비스로 정의를 할 때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 2, 3를 딱 살펴보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 이거는 3차 산업혁명 때도 있었던 겁니다. 생산성 문제였어요. 근데 생산성이 참 다르죠, 4차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품종, 소량이에요. 시간과 비용을 전략하는 게 3차 산업혁명처럼 쉬울까요? 그만큼 할 수가 없죠.
개인 커스터머의 모든 맞춤형이 나오다 보니 너무 제조 공정도 복잡한데 물류 공정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한다는 의미가 너무 다른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정확도와 서비스 속도 제고가 너무너무 커요. 자, 저한테 최근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여기 뭐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일반 택배 CJ나 이런 그러니까 한진이 배달하는 것보다 그 로켓 배송이나 마켓 배송상의 새벽 배송, 색별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뭐가 더 어려울까요? 뭐가 다릅니까, 민 박사?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여러 차례 지금 중앙정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CJ는 다다음 날 배송을 했다고, 물론 CJ가 이번에 5내 배송이 왔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약속 배송을 해요. 그 경우는 분명히 프레셔가 올 거라 봅니다. 이전까지는 이틀이 걸려도 페널티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날 배송하면 됐었어요. 근데 로켓은 7시 배송 전이든 아니면 당일 배송이 되든 그게 넘어가면 소비자한테 돈으로 돌려줍니다. 일정 정도 리워드를 줘요. 자,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종사자분들이 일하는 태도가 틀리시고 굉장히 빡빡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종사자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정확도와 서비스 속도 제고가 아주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쿠팡에서 제가 아주 작은 물건을 딜리버리를 시키는 거를 패키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키지가 안 됐어요. 하나만 미스하고 왔어요. 제가 곧장 얘기하면 그냥 물건의 반품 무슨 어떻게 잘못 뺐는지 그거 없이 저한테 돈으로 다시 돌려주는 형태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추적하고 물류를 관리하는 비용보다 재고를 그러니까 다시 생성하고 돌려주는 게 더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속도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 그게 왜 나올까요? 고객 중심의 다양한 퀄리티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속도 전쟁이 붙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마트화는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마존도 쿠팡도 자동화 시설이 든 곳은 몇 군데 없고요. 실제로 관찰 한번 가보세요. 느릴수록 자동화 더 잘 돼 있고요. 빠른 데는 다 사람이 합니다. 아직도. 왜? 피스 바이 피스가 쉽지가 않고요. 1+1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안 돼서 쓱배송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일본 도쿄택도 갔다 오고 재작년에 영국택도 갔다 오고 했지만 지금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사람 손과 유사한 피킹 시스템에 대한 것이 가장 많고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분별을 하고 피킹을 하는데 왜 슬리퍼 있죠? 슬리퍼를 비닐에 패킹했을 때 그게 떨어져서 그 박스에 담기는 것까지 이런 모습을 구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피스 바이 피스로 가는 거 외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의 경우도 결국 험지, 즉 보행자와 같은 조건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슈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측 배송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거고 자율주행 트럭이 나올 거고 여전히 저도 가장 큰 이슈는 5년, 6년 내내 말씀드린 것은 풀필먼트입니다. 풀필먼트를 뜯으면 아까 말씀 마이크로 디포트 나오고 그냥 풀필먼트 있고 다인데 풀필먼트입니다. 재고를 예측해서 채우고 최적화시켜서 빨리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MFC를 두는 겁니다. 2시간 배송을 하는데 MFC 드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7시까지 모두 모아서 가는 게 대량으로 가는 게 이득인지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전쟁 중인데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한국의 사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래 3개 정도의 이제 지류를 좀 보고 있는데 하나가 아마존을 필두로 하는 원래 유통 바잉 파워의 글로벌 확장하는 기업 AI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혁신을 하고 있고 데이터에 의한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사람을 어떤 형태든 이용해서 한다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하고 있는 거죠. 라이트하게 플랫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탑 티어들이죠. 3PL 대표적인 UPS, DHL, FedEx로 대표하는. 근데 제가 원래 한 2, 3년 전에는 안 그려놓는데 왜? 아마존을 넣습니다. 넘버1인데 어떻게 안 넣겠습니까? 이제 3PL에 아마존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 특징으로 요즘에 바뀐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소수의 통합형 배달 플랫폼 또는 분리형이 또 유지였는데 자, 요 3개를 보고 최근 트렌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커머스 부분은 원래는 각각이었어요. 좀 각각 다 전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긴 부릉 바로고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투자를 받으시고 하는 상태에서 계속 확장을 해가는, 그리고 배민이라는 데가 물류기업이야, 그냥 주문기업이야. 서울시 조금만 하고 있는 딜리버리 기업들을 물류기업으로 봐야 돼. 그런데도 원체 큰 회사다 보니 저희가 무슨 간담회라면 배민을 계속 부르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쿠팡 이츠가,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여기가 번화하는 게 여기에 영향을 갖기 때문입니다. 작아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는. 왜냐면 섞여서요. 이거가 굉장히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쿠팡 이츠가 멤버십을 돌리면서 8,000원 정도의 멤버십을 내면은 음식 배달도 해주고 공산품도 해주고 프레시도 다 해주는 멤버십이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멤버십을 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멤버십이 딱 나왔더니 물류업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왔냐? 원래는 분리형이 강세였거든요. 주문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배민에다가 주문을 하면 집 앞으로 누군가 가져다 주니까 그게 통합형인지 분리형인지 모르셨지만 3PL 따로 배달 기업이 따로 있었고 주문을 중개하는 배민이라는 데가 있었던 거죠. 요기요하고. 근데 쿠팡이츠가 딱 등장하면서 서서히, 저희 물론 세종시에는 스토어가 더 적어요. 이제 이용 격전지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은 거의 배민하고 막상막하로 붙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렇게 두 공룡 기업이 딱 튀어나오니까 배민이 뭘 선언했냐면 멤버십을 선언했고요. 왜냐면 배달료 영원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직접 배송 부분을 얘기를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겨야 돼서. 자, 여기는 결론은 그래서 두 기업이 이제 치킨 게임에 완전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와중에 배민이나 모든 기업들이 꿈꾸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비마트라는 MFC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비마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배민이 편의점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잖아요. 비마트하고 편의점은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GS 리테일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코로나라는 국가의 큰 위기에도 백화점도 좀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안 됐는데 유일하게 제일 잘 됐다고 말한 데가 편의점입니다. 자, 한국은 편의점이 그 온라인 시장이 먹기가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고 보지만 해외의 그 장보기 추세를 보자면 원래는 넘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강세예요. 가맥이 유행이고요. 그래도 동네 마실이라는 게 있는지 편의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편의점 강세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비마트라고 하는 마이크로 풀필먼트의 센터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 한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용성이 크지 않았던 이유가 되고, 2시간 배송, 4시간 배송 때문에 저도 3만 원 이상을 그 편의점에서 시켜본 적은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준비만 됐다면 로켓 배송으로 새벽으로 프레시 장보기를 하는 게 좀 더 신선한 거를 받는다는 개념이 온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 신세계, 롯데, 마트 등등이 이 치킨 게임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는 네이버와 CJ하고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든지 여기도 써 있지만요. 그러한 형태 것으로 MFC를 어떻게 확장하는 부분으로, 왜 신세계는 이마트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MFC, 그러니까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었고요. 도심 내내 곳곳에 부동산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없는 쿠팡을 이기려면 강점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자, 스토리지 주인 따로 있고 딜리버리 주인 따로 있고 물건 판매하는 사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자 협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아마존과 쿠팡이 무슨 투자를 가져갑니까? 무조건 자산 투자를 가져가고요. 원래 아마존도 16년에 DHL, 페덱스, UPS에 다 문의했습니다. 내 물건 확 늘릴 거니까 마켓시어 정말 는다. 내 물건을 하루 만에 프라임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줄래? 그러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허브 앤 스포크 터미널이 아니라 풀필먼트 센터를 좀 쥐어주라 했는데 아무도 2016년 경제 되게 정상적이었어요. 야, 성장이 없는데 니네 물건이 늘 리가 있니?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아마존이 과감한 투자로 왔고, 그거를 벤치마크한 쿠팡이 여전히 똑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 이 부분의 넘버원은 역시나 쿠팡이 이제 부동의 넘버원을 가져갔다고 보고요, 한국은. 자, 거기서 이제 시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저 살짝 웃었습니다. 8,000원 딱 멤버십 올리고 나서 제가
이거 독과점 가는 거 아니야? 또 제가 너무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소비자들 불편하고요. 정부의 어시스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균형미가 있어야지만 소비자들한테도 편하고 좀 경쟁이 붙어야지만 활성화가 되잖아요. 걱정하던 끈에 아주 조그만 여파가 왔어요. 이 C커머스입니다. 알리바바, 테무 등등이 한국에다가 커머스 센터를 짓고 그거를 우리나라 물류기업하고 협업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의 딜리버리는 쿠팡이 아닌 CJ가 될 수도 있고 한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CJ가 주 7일 배송을 선언한 거고요. 그 마켓을 공세해야 되는데 풀페이먼트 센터를 직접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 운영은 되지만 유통기업을 갑자기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CJ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격정지에 목숨을 걸고 주 7일을 듣고 이쪽에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저는 C커머스가 초저가 시대에 C2M, M2C라고 말씀드린 매니팩처에서 나오는 것을 근접한 행태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그게 아시아 시장 중에 한국 시장과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시장 먹을 수 있느냐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거는 아시아, 동아시아 시장 정도, 동남아시아 시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과적으로 저도 골머리가 좀 아픕니다. 저는 3PL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해줘야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쿠팡이 시켜보시면 물건 가격이 내려간 거를 느끼셔야 돼요. 실제 내려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중국 무표 중에 통과를 할 때 문제가 없는 걸로 중국의 곧장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가격을 다 낮춘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붙으면은 꽤나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의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릴 거는 하나예요. 실제로는 SaaS입니다. Everything as a Service, Mobility as a Service, Logistics as a Service, Vehicles as a Service, 다 as a Service. 여러분 물류업계에 있으면 서비스업이거든요. 저희가 고부가 가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의료, 금융, 교육이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항상 4번째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서비스 단지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유통에 붙고 제조에 붙고 하기 때문에 항상 밸류를 이 두 개가 자꾸 붙을수록 밸류를 굉장히 높여주는 신산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Everything as a Service라는 저 서비스 중심 경제로 이전이 물류 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근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고령화도 있고 도시 집중화 있고 초고층을 해야 되고 유연 근무가 생길 거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물론 또 하나 강조드릴 부분 2개가 더 있는데 SaaS하고 하나는 디지털라이즈 표준화입니다. 이 모든 게 서비스 경제 하다 보니 플랫폼이 많이 나왔잖아요. 디지털라이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달러로 환전하는 뭐 트래블 월렛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 경계가 너무 없어지고 있어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고 그게 다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국가 간 경계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경계가 더 무서울 정도로 금전과 파이낸싱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의 부분. 그 다음에 영어불멸하게 앞으로도 올해 너무 더웠죠. 기후변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저도 순환경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적응해야 되는 문제예요. 적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냥 줄이자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적응해서 어떻게 재생산하고 다시 이용하고 잘 폐기할까에 대한 문제로 가기 때문에 물류산업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도 순환경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뭐 일례로 롯데 플래시백을 쓰고 계실 거고 쓱배송에서도 플래시백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점 물류산업에서는 확장될 거고요. 그런 풀링이 되려면 표준화라는 이슈가 국가에서 할 역할로 굉장히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의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키워드죠. 비즈니스 프렌드만 DHL에서 보고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좀 모아서 DHL이 2년마다 리뉴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그래도 이거는 좀 모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근 거를 반영한 것도 있고 옛날 걸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는데 당연히 콜드체인입니다. 아까 교수님 그 풀푸드 얘기를 하셨어요. 풀푸드를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아마존 고가 실패했습니다. 아마존 고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술자가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판매는 판매자에게, 기술자는 기술자가 만드는 걸로 해야 되는데, 아마존이 기술적 기업들을 합병하면서 그 경계를 잘 못할 때 꼭 실패를 보더라고요. 자, 홀푸드는 골드 체인의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요. 거기는 물건을 무조건 믿고 사는데 미국에서는 홀푸드라고 해요. 뭐 조트레이드 마크도 뭐 다른 데도 나오기도 했지만, 홀푸드라는 값어치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미국에서 그 비타민을 사오고 했을 때 홀푸드 것들을 꽤 많이 사오셨습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의 콜드체인용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콜드체인은 지금 쿠팡도 그렇고 마켓 관리가 좀 낮지 않아? 에이, 그래도 내가 이마트 가서 사야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리어가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를 극복하는 업체가 분명히 다시 제2의 도약기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승부를 볼 곳이 콜드체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배민 프레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시도, MFC에도 많이 시도되지만, 그냥 제가 이것저것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는 분명한 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상품을 어떻게 빠른 배송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기술력과 인증체계 등등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느리게 오프라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블루오션을 잡는다면 굉장히 성장 속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옴니 채널은 아까 말씀 많이 들었으셨을 거고, 시장 플랫폼도 들으셨고, 자, 그 다음에 공유경제죠. 아까 SaaS라는 표현 드렸어요. Everything as a Service. 그리고 아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절약해야 되는데 정확도와 서비스 속도는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적은 사람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부지도 없고, 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서비스는 as a service라고 말하는 모든 거는 공유경제, 구독경제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플도 그렇고 자율주행을 멈췄지만 실패 본 게 아니에요. 애플은 지금의 성장 가치에 너무 이른 거였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때문에 전기차도 그렇고 불타고 막 이런 사정에 쉽지는 않잖아요. AI 시대로 갔지. 결국은 플랫폼을 기반한, 내가 차에서 손이 프리하면 당연히 영화도 볼 거고,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도 뭘 할 거고, 당연히 쇼핑도 할 거고, 집과 홈 네트워킹, 집과 움직이는 모빌리티 속에서 모든 것을 플랫폼화 시킬 거기 때문에, 그게 구독 경제라는 형태로 렌탈 형식, 파이낸스,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핵심은 집과 이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빌리티하고 홈 네트워킹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물건이 배달하고 하는 부분은 내가 직접 가지 않는 이상 결국 불편하고, 나는 놀러 가야 되는데 누가 딴 사람이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업들이 배달을 해줄 거고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배달 로봇이나 어떤 시스템에 있어 집에 냉장고에 떨어지는 계란과 우유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협업이 돼 있으면 채워 넣어주고, CCTV로 관측되고 얼마의 수량의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허락된 시스템, 물론 제 개인정보가 다 나가고 있겠지만 그러한 형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비싼 서비스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거기에 실버화 되니까요. 아까 크라우드 소싱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자, 실버 부분이 당연히 소비자 마켓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로 환경도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순환성 얘기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량 개인화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원래는 베스트 퍼스널라이제이션 얘기가 많았어요. 배치 사이즈 1, 하나를 위해서 공정이 많이 바뀌는 거였어요. 제가 여기에 이 리본의 위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정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시간은 늘려지고, 근데 소비자는 좀 더 빨리 받고 싶은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배치 사이즈 1이라서 이게 산업혁명 맞아? 산업혁명 무조건 프로덕션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는다고 보는 게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 맞냐고 맞는 경제학자도 꽤 계셨어요. 16년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 매스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완전 대세입니다. 기술이 극복해야 될 문제, 굉장히 빨리 원하는 대로 찍어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공정들이 소비자 근처로 갑니다. 뭐 제가 아까 뭐 엑스쇼링이란 말씀 드렸지만, 니어쇼링을 굉장히 가져가는 이유도 지금 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IRA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소비자 근처에서 바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그 틈새는 맞고요. 자, 그러면
물론 제가 하하하 웃는 부분은 미국 내에서 그렇게 공정을 가져온다 해도 사람을 뽑을 줄 알고 일자리 정책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무인화돼서 들어갔거든요. 제종 공정들은. 그러니까 빠르기 속대 거기에 다 맞추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부품 등 OEM을 저희 나라에다 놨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했을 텐데 미국에 놨으니 산업 정책으로는 거기에 매출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 매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류에서는 제2의 혁명이죠. 박스라는 책이 있죠. 월마트에 뭐 이런 거. 자, 컨테이너 이후로 스마트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박스의 규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앞으로도 물류 공정에서도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에 스마트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서비타이제이션으로 사스를 반영한 유지 보수 센서가 있고 볼보 차량이 왔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고속도로 위치에 있는 휴게소 근처에 정비소가 있어야 되고 그 정비소에 곧장 연결돼서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결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이제 1분 지났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제가 국가물류 기본계획하면서 정책 방향이고요. 그 부분은 참고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추진이 굉장히 핵심 기술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로 이전에 없었던 사람 중심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용 근로시간, 생산성에 대한 내용이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연계 인프라, 아까 쉐어링 이코노미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 개선을 굉장히 가져갈 거고요. 지속 가능한 물류 산업 환경 조성에서 순환형을 위해서 말씀드린 영물류까지 고려하고 대교연법에 의해서 신차들은 더 이상 디젤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전기차 등등에 대한 보급을 확장해가는 것이 핵심이고요. 5번째 부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P 육성 정책, 그리고 6번째는 글로벌 문제로 최근에 해외 물류기업 진출에 대한 내용도 국토부 자체 내에서도 항공과 해운을 전반적으로 보고 내년도 국가물류 기본계획 재수립 시에는 반영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민현주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